예, 안녕하세요. 자, 459페이지 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근로소득 원천징수죠. 예,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에서 실기로 나오는 부분인데 점수가 이제 15점이에요. 배점이 높죠? 예, 다 잘하셔야 돼요. 빠짐없이 다 외우세요. 외워야 될 건 다 외우시고 실기도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고득점 하세요. 고득점. 자, 그러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있는데, 자,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과세 체계가 과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고 근로소득을 받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근로소득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상용직 근로자가 있고 일용직 근로자가 있거든요. 상용직은 월급 받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용직은 일당으로 일당 받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받을 때, 즉 월급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띄워주는데 띄워주는 세금이 간이세액표라고 하는데 간이세액표라는데 근거해서 띄워줘요. 간이세액표가 뭐냐? 그 부양가족 인원수에 대해서 세금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너의 부양가족이 3명이면은 세금 얼마 떼겠다, 뭐 몇 프로 떼겠다, 그런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표가 간이세액표인데 뭐 어떤 건지는 몰라도 돼요. 요런 데 근거해서 떼고 준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상용직에 대한 세금 계산은 프로그램이 나중에 알아서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얼마 떼고 주느냐? 일용직은 일당에서 15만 원을 빼요. 그래서 15만 원이 넘어야지 세금이 나와요. 15만 원이 안 되면 세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 일당이 15만 원 넘으면은 세율이 6%예요. 최저 세율이죠. 여기 나온 금액에서 또 몇 프로를 빼주냐면요, 55%나 빼줘요. 그래서 일용직은 그 일당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힘든데 그 세금 뺏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일당이 상당히 높지 않은 이상은 크게 세금이 안 나오고 15만 원이 넘어야지 세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일용직 세금 계산, 세율 있죠. 이거 세금 계산하는 방법, 원천징수 세액 구하는 거는 시험에 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문제로 가끔 나오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으면 외워두시고, 다른 거 외울 거 많으면은 다른 것도 외울 게 많아가지고 머리가 아파 죽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받은 자. 자,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는 자는 이렇게 띄워줘야 되고, 받는 자는 일용직 같은 경우, 일단 일용직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일용직은 분리가세요. 자, 이건 앞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일용직은 원천징수, 요렇게 세금 떼인 걸로 모든 납세 의무는 종결이에요. 그래서 5월달에 따로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일용직은 분리과세다. 중요해요. 무조건 외우세요. 그래서 일용직은 이렇게 세금 떼이는 걸로 납세 의무 종결이니까 소득을 받은 자는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알바한다라고 해서 알바한 거 가지고 5월달에 따로 세금 신고한 적 없으시죠? 자, 그래서 일용직은 이렇게 세금 떼이는 거, 세금 안 냈으면 안 낸 걸로 일당 15만 원이 안 넘어서 세금 낼 게 없었으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용직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말정산이 뭐냐? 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어떤 거냐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 일단 근로소득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느냐, 그거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원이 1월 1일 날 입사를 했어요. 1월 달 급여가 300이었어요. 그럼 300에 대한 세금을 3만 원 띄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급여를 받아갈 때 한 297만 원 받아갔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3만 원 떼놓은 세금은 회사는 요거를 세무서에다가 납부하겠죠. 세무서에 납부해요. 그래서 1월 달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300을 주면서 1월 말일차에 급여 300을 주면서 세금 3만 원을 띄고 줬다라고 하면은 이 뗀 세금을 다음 달 11일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신고 납부할 때 작성하는 서식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이렇게 지급하는 자는 떼놓은 세금 있잖아요. 떼놓은 세금, 이걸 원천세라고 하죠. 줄 때 떼고 주는 세금. 이 원천세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세금 3만 원은 그냥 제가 대강 적어 놓은 건데 어떤 거에 근거해서 뗀 세금이에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서 뗀 세금이란 말이에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서 뗀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한단 말이에요. 회사가. 자, 근데가 아니라 이 사원은 있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매달 똑같이 받았다라고 할게요. 12월까지 똑같이 매달 똑같았어요. 300 받으면서 세금 3만 원씩 띄고 받았던 거예요. 주는 자 입장에서는 매달 300만 원 주면서 세금 3만 원 띄고 계속 이렇게 지급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12월 달에 끝이 났어요. 1년이 끝났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소득세 일어날 때 이 세금 띄인 거는 애납적으로 띈 거기 때문에 5월 달에 다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1년치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그 5월 달에 세금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이 근로소득자들이죠. 근로소득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요. 그쵸?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 근로소득자들이 전부 다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세무서 업무가 완전 마비될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은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요. 5월 달에 세금 신고 안 하고 언제 할 수 있게 해줬냐면요. 2월 달에 할 수 있게 해줬다. 2월 달에 할 수 있게 해주고, 자, 그리고 원래 세금 신고는 자기가 직접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근로자 이름이 홍길동이었다. 그럼 홍길동이가 개인적으로 직접 했어야 돼요. 근데 홍길동이가 만약에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면은 만약에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세금 신고까지 하라고 하면은 일하는 와중에 세금 신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겠죠. 세금 신고하려고 세무서도 갔다 와야 되고 얼마나 일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은 2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하는데 그 세금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해주라고요. 그래서 다른 소득과 달리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은 자기가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고 세금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누가 해준다라고요? 회사가 해준다. 그걸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요. 그래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직접 세금 신고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대행해 주는 거, 대신해 주고, 그 세금과 관련된 뭐 정산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회사가 대신해 주고 그거를 직원한테 그 정산 내역을 주는 거. 이게 연말정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세금 신고를 누가 해주는 거라고요? 회사가 해주는 거. 직원이 하지 않고 회사가 해주고 언제 하는 거라고요? 2월 달에 하는 거. 그걸 연말정산이다라고요. 자, 그러면 이 근로자는 급여 300에 대해서 세금 3만 원 대강 계산한 세금이잖아요. 이 대강 계산한 세금에 대한 정확한 세금 계산을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한 세금 계산은 언제 한다라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은 5월이 아니라 2월이에요. 자, 그럼 정확하게 세금 계산한 산식을 제가 오른쪽에 좀 적어놨는데 이건 볼게요. 자,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가 얼마예요? 이 근로자는 3,600이겠죠. 3,600. 자,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걸 빼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그 앞에서 소득 금액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금액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어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 금액인데 과세를 할 때는 이 소득 금액에 대해서 과세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총수익 금액은 총급여, 필요경비. 근로소득자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빼주는 게 있는데 그게 근로소득 공제예요. 그 뺀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근로소득 금액이다라고요. 근로소득 금액.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라고 하는 걸 빼주는데 이건 뭐냐면요, 똑같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는 세금을 좀 더 빼줘야 되겠죠. 부양가족 등에 따라서 세금을 좀 다르게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빼주는 거, 부양가족이나 뭐 어떤 의료비 이런 거 쓴 거에 대해서, 의료비는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한 거 많이 사용하거나 그런 거 뒤에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빼주는 게 소득공제예요. 자, 요거는 그냥 제 마음대로 1,600 정도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 가세표준이 나와요. 자, 가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을 가세표준이라고 해요. 1,000만 원이면 최저세율 6%거든요. 그럼 산출세액이 나와요. 산출세액이 60만 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아까 이야기한 병원비나
그다음 애들 교육비 그런 거를 지출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지출액에 대한 세금을 좀 깎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해주는 게 세액공제예요.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 금액이 제 마음대로 4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세금이 뭐냐면요, 결정세액이에요.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을 이야기해요. 그럼 세금이 1년 동안 3,600 번 거에 대한 정확한 세금이 얼마가 나왔던 거예요? 20만 원이 나왔던 거예요. 자, 20만 원이 나왔는데 이미 매달 띈 금액이 얼마예요? 3만 원씩 12개월치 해가지고 36만 원이 이미 띄었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기납부세액이라고요. 그럼 기납부세액이 36만 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세금은 20만 원인데 이미 납부한 게 36만 원이니까 얼마의 환급세액이 나오겠어요? 16만 원의 환급세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 환급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지가 낸 세금 돌려받는 거지 뭐 그냥 세무서에서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연말정산에서 세금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지가 낸 세금 돌려받는 거고, 만약에 결정세액이 2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금을 14만 원 더 내야 되는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연말정산하면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자와 관련된 흐름은 이렇게 흐름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45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있고 1번의 원천징수, 소득의 지급자 입장에서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참고가 아까 요거 이야기한 거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띈 세금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맨 밑에 과세 방법이 있는데 상용직 근로자는 뭘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연말정산. 일용직 근로자는 뭐라고 했어요? 분리과세다. 그런 내용이 맨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60페이지 가보시면은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가 있죠. 그게 요거예요. 흐름도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계산하는 산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대강 이렇다, 뭐 이런 흐름이다 라는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요, 이 식에 대해서 볼 거예요. 식 순서대로 볼게요. 먼저 총급여가 뭐냐, 근로소득공제가 뭐냐, 소득공제가 뭐냐, 세액공제가 뭐냐, 요거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461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461페이지 이제 근로소득 금액인데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죠. 자, 그럼 먼저 이 근로소득에서 총급여가 뭐냐? 총급여는 월급이죠. 월급 받은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소득이란 총급여에 들어가는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근로소득이다라는 거. 그 내용이 461페이지 상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각종 대가를 말한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다라는 거. 앞에 소득세 이론할 때 그런 이야기 했었죠. 뭐 벌써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강연료 소득이다라고 하면은 근로다, 고용됐다, 고용됐으면은 근로소득.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특강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기타소득. 그 다음에 저기 프리랜서로 계속 반복적으로 일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어디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성과급제로, 시급제로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업소득,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 제공의 대가이고, 그다음에 거기 1번에 보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그 2번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죠. 자, 그러면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거에 뭐 1번 됐고 2번 됐고 그 3번하고 4번을 설명해 볼게요.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이 시험에 이론 문제로 가끔 나오는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았다. 사택을 제공받으면은 그 사택 제공의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만약에 대주주인 임원이다. 그럼 근로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소액주주인 임원이거나 종업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안 돼요. 그 임원이라 하더라도 대주주인 임원일 때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고 소액주주인 임원일 때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안 되고 종업원은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방 같은 데 내려가면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해 주죠. 그럼 당연히 그 일 시키는데 일을 더 시키려고 사택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대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는다라고 하면 일반 직원과 달리 상당히 큰 집을 제공받겠죠. 예. 그러면은 그런 거는 회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너무나 많은 돈을 빼가는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아니 그게 과세를 해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때려가지고 그런 걸 막으려고 하겠죠. 삼성전자에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사택을 제공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가겠어요? 당연히 그런 거는 근로소득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세금을 부과해드리는 게 맞겠죠. 자, 그다음 주택구입자금이 있는데 주택구입자금을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 상당액만큼 혜택을 본 거죠.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전부 다 과세를 때려요. 이자 상당액만큼 계산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다 때린다라는 거. 자, 근데 거기 개정상 보면은 칼로에 단 중소기업 종업원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임원은 안 되고 종업원, 중소기업의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복리회생 목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이번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 동그라미 2번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 동그라미 1번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이 있는데 근데 경조사비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경조사비로 20만 원 받았다. 그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세금을 때리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기분 안 좋고 그런 거는 세금 때리면 안 되겠죠. 아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비과세 볼게요. 비과세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성격은 근로소득인 건데 그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비과세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외워야 할 비과세가 5가지예요. 5가지는 무조건 외우세요. 중요하니까 1, 2, 3, 4, 5 중요한 걸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5가지는 무조건 외우시고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5가지만 외우시면은 여기서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99% 나와요. 자, 그럼 461페이지 비과세 1번에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자가운전 보조금 먼저 설명할게요. 자가운전 보조금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요. 그 회사 업무를 봐요. 회사 업무를 보는데 회사 차가 없어가지고 내 차를 이용해요. 내 차를 회사 업무에 이용했단 말이에요. 업무에 이용하고 난 다음에 내 차를 이용하면서 들어간 기름값이나 차 단가에 대한 실비를 변상받아요. 자, 실비를 변상받았어요. 그 금액이 한 15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세금을 때려요. 만약에 근로소득 돈을 받았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세금을 한 10% 때렸다. 이거 내가 내야 될 돈이에요? 회사가 내야 될 돈이에요? 회사가 내야 될 돈을 내 돈으로 쓰고 실비 변상받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세금 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 보조금은 내가 낼 돈이 아니라 회사가 내야 될 돈을 내 돈으로 쓰고 변상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 안 해요. 자, 근데 비과세가 맞는데 이건 얼마까지 비과세냐면요. 월 20만 원까지. 이것도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식.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차량은 본인 명의 차량만 돼요. 배우자 명의의 차량은 안 돼요. 본인 명의의 차량만 20만 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혹시 실무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직원이 비과세를 받을 때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으면은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비과세로 넣어주곤 하죠. 근데 저건 안 돼요.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가져와가지고 비과세 해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때만 돼요. 출퇴근용은 안 돼요. 출퇴근용은 X다.
업무형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연구보조비인데 거기에 동그라미 4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그 연구원들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20만 원까지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줘요. 자, 462페이지 3번 볼게요. 자, 3번에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 자,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초과 연장 근로수당 있잖아요. 근데 생산직 근로자가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고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고 월급이 21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런 생산직 근로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임금 노동자죠. 그러한 저임금 노동자가 야근을 해요. 주말에 나와서 일해요. 거기에 대해서 받는 수당이 있어요. 그 수당이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정도 됐다. 연간 200인데 여기에 세금을 뺏어가요. 그러면은 일할 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게 일하는데 밤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힘들게 일하는데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빼가면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생산직 근로자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근로 수당 등은 비과세 해줘요. 얼마까지 비과세 해주냐면요. 240만 원까지. 그래서 그 표에 보면은 비과세 한도가 24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광산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한도 없이 전액 다 비과세 해줘요. 광산이 힘들어요? 일반 생산직 근로자가 힘들어요? 당연히 광산이 힘들겠죠. 여러분들 산에 가가지고 광물 캐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돈만 많이 주면 저는 할 것 같아요. 막 일당을 뭐 100만 원씩 주면은 가서 할 것 같은데 뭐 임금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하기 싫겠죠. 그래서 강산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한도 없이 전액 다 비과세 해준다라는 거.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 생산직 근로자의 한도가 연간 240만 원이다. 그것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연구보조비는 아까 얼마까지 비과세? 월 20.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이에요. 연간 얼마까지? 240만 원. 자, 그다음에 식대. 자, 식대가 비과세가 돼요. 회사에서 일 시키는데 밥값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밥값 주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세금을 뺏어간다. 밥값 하라고 10만 원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한 10% 빼가요. 그럼 밥 먹을 돈이 줄어들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안 그래도 밥값 비싼데. 식대는 비과세인데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밥을 주면은 과세예요. 중식대를 제공하면 과세다. 밥을 주면은 과세. 밥을 안 줘야지 비과세예요. 근데 야식은 돼요. 야근 시킬 때 밥도 안 주고 야근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야식은 상관없다. 중식을 제공하면 과세예요. 이거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월 10만 원 가지고 밥 먹을 수 있나요, 요즘에? 저희 직원들은 최소 월 15만 원 넘는 것 같은데 밥 먹는 게 15만 원? 보통 한 끼에 밥값이 거의 8천 원씩 하지 않아요, 요즘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다음에 육아수당 6대 그래서 식대 거기 462페이지 4번 설명한 거고 그다음에 그 5번에 출산 및 자녀 보육 관련 급여가 있죠. 그 육아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뭐 유치원비도 비싸고 그다음에 애들 어린애들은 분유값도 있고 뭐 그런 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은 얼마까지 비과세 해주냐면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로 해준다.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5가지 시험에 무지 잘 나오니까 꼭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안 중요한 것들 한번 볼게요. 자, 461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비과세 1번의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서 1번의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요즘은 잘 없는데 옛날에는 숙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서 숙직 뭐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회사 지키고 오는 거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회사에 있다 오는 건데 그럼 밤새도록 회사에 있으면서 배고프잖아요. 배고파가지고 자기 돈으로 뭐 밥 시켜 먹었어요. 그 과자도 좀 사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버스가 없으니까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그런 실비를 변상해줬어요. 회사에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돈은 원래 회사가 대줘야 될 돈인데 그거를 내 돈으로 쓰고 실비 변상 받은 거. 그거는 당연히 비과세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에 근무자가 벽지는 외지를 이야기해요. 외지에 근무함으로 인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 수당. 근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462페이지 상단에 뭐 5번하고 6번은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그다음 이번에 국외근로소득이 있는데 해외에서 근무하면 아무래도 더 힘들겠죠. 그래서 그 제 친구 봤더니 제 고향에 제 친구는 갑자기 회사 다니다가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요, 인도로 가래요. 그 인도에 갔는데 자기 혼자 갔어요. 애들 놔두고 혼자 갔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자기 집밖에 없더래요. 거기에 아무도 없대. 아무도 없는 허 벌판에 집을 구해놨다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사는데 미치려고 해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근무하면 힘들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까지는 비과세져요. 해외에서 일하면 더 힘드니까. 갈로의 원양업 선박,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배 타는 게 더 힘들겠죠. 그 배 타는 사람들은 월 300까지 비과세져요. 그 다음에 국외 등의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 원. 해외 나가서 노가다 하는 게 더 힘들겠죠. 그래서 해외 나가서 건설 용역 제공한 경우에도 300까지 비과세. 별로 안 중요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외 근로소득에 동그라미 2번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됐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자, 463페이지 상단에 6번 있는데 업무 관련 본인의 교육비 부담금 읽어보면 근로자 본인이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뭐 비과세한다라고 돼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됐어요. 넘어가세요. 7번 됐어요. 8번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읽어볼게요.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또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교직원 및 학생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자기가 일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걸 발명한 거예요. 뭐 획기적인 뭐 시스템을 발명했다. 그래가지고 그 대학의 산업협력단으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아니. 그 회사한테 돈을 500만 원 받았어요. 회사를 위해서, 회사의 직무 발명을 위해서 뭐 대단한 직무를 발명해가지고 보상금을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거는 비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짓 한 걸로 보고. 별로 안 중요한데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9번에 기타 법정의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비과세는 중요한 거 요거 5가지 요거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 맨 밑에 근로소득 공제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총 급여에서 뭐를 뺀 금액,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뭐라고 했어요? 소득 금액이다라고 했었죠. 근로소득 금액. 자, 그럼 근로소득 공제는 법에서 일괄적으로 산식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는데 500만 원 이하는 총급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는 뭐 40%.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절대로 이거 외우고 있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근로소득의 기본 내용을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중요한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